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동산 활동을 좀 하고요. 감정평가론을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감정평가론을 하고요. 감정평가론이 좀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복습을. 그것은 그렇게 크게 뭐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은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딘지 아시나요? 오늘은 지대론 들어갈 차례죠. 520쪽. 자, 이 520쪽 지대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성장 구조론이 나올 건데,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주제로 치면은. 근데 이게,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 마케팅 파트가 있어요. 마케팅이 563쪽에 있죠. 563쪽에 있는 마케팅이 불과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불과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지대지가론하고 넘어가시면은 도시성장 구조 또는 도시공간 구조론이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그거 두 개 합쳐서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효과로 따지자면은 마케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이것도 설명은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대론에서는 차액지대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위치지대라고 하는 거 하고 절대지대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할 페이지 수는 520쪽입니다. 지대론에. 자, 일단 지대가 뜻이 뭔가요? 지대의 뜻은 토지 사용 대가입니다. 근데 그 지대를 이렇게 공식을 쓰죠. 이자율분의 지대. 지가죠. 지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 이제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겁니다.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죠.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 똑같은 금액씩 영구히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지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거는 거꾸로 내려가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 들고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요? 땅 사러 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 들고 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주식하러 갑니까? 독특한 성향의 분을 또 한 분 또 만나 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낯이 익지 않습니다. 신입생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은행으로 달려가야 되죠. 이자를 많이 쳐주니까. 대신 땅 사러는 덜 가겠죠.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올라가면은 지가는 같이 올라가게 돼 있죠. 항상 분수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네들은 비례 관계 있고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있죠. 이거 공식을 떠나서요. 이거 동물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면 얼른 돈 들고 은행에 가서 돈 맡겨야 되죠. 그런 식이고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얘는 유량 개념이죠. 이쪽은요. 저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저량 개념,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근데 지대 이론에서는,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대의 크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경지 지대론을 얘기합니다. 농경지. 그것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200년 전 유럽 얘기입니다. 200년 전 유럽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처럼 완전히 먼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면 공부를 안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경지에 어떤 땅은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똑같은 넓이인데 어떤 땅은 지대가 적게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비옥하면은 지대가 많이 넓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리카도라는 사람인데요. 그걸 이제 차액지대론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차액지대. 차액지대에서는 뭐의 차이가?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지대. 비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비옥도가 낮으면 지대가 적게 발생하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옥도 말고 또 따져볼 게 있다면 네? 위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둘로 나누지 않고 사자성어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문전옥답이라고. 문전옥답.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걸 둘로 나눠요. 한 사람은 비옥도를 강조했고요. 한 사람은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지대라는 게 있어요. 위치지대.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받는가 하면은 수송비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송비 얘기를 한 거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 주변에서 농사를 짓죠. 도시 주변에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은 그 농사 짓는 걸 전부 다 이 도시로 수송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수송하지 않고.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도시가 있고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근데 사방팔방 평평하고요. 그리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런 곳에 농사 짓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유럽을 가보면은 평평한 이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산 없고 산이 없고 강 같은 것마저도 없으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전혀 분간을 못할 정도 평평한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런 땅에서 비옥도도 똑같다고 봐요. 가정하기를. 그러면은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생산비에서 수송비 빼고 남는 게 별로 없죠. 지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지대는 커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그랬어요. 수송비 절약분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순환에 조금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순환은 이런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이 지대가 된다. 여기 이제 위치 지대인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버리면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그런 위치가 오겠죠. 그런 한계지가 오겠죠. 그런 한계지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대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대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대가 점점 낮아지겠죠. 수송비가 발생하니까. 그러다가 요 위치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더 멀리서 경작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되는 손해. 이 수송비 때문에. 그런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론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비옥도에도. 비옥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면은 더 이상 생산비를 겨우 뽑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가 나타나겠죠. 이 두 사람 이론들은 한계지나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해야 하네요. 이 사람들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대가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 지대가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지대라는 게 있어요. 절대지대. 이 절대지대라는 거는 이런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대를 절대지대라고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산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 매상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산비를 빼고 이 사람은 수송비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는데 이 생산비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산비에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생산비 항목에 종잣값도 있고 종자,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잣값도 있고 비료값도 있고 농기구 값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1년간 먹을 양식이죠. 양식.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다시 재생산할 거 아니에요. 식량. 그죠? 요 중에서 일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요 중에서 일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빼면은 지대가 없어야 돼요. 요만큼 정상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만큼을 그 농민한테 준다면 이게 이제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양이에요. 종잣값도 받아가야 되고 비료값도 받아가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일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뺏겨 먹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이 중에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 중에 일부를. 지금 이 인류가 농업혁명이 발생한 이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이후 골고루 나눠 먹으면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때가 없었대요. 아무리 흉작이라 해도 골고루 나눠 먹게 되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 중에서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봄이 되면은 춘궁기 때 굶거나 또는 굶어 죽거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이론은 여기 사람 이름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습관적으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 이렇게요. 습관적으로 붙이는 얘기예요. 리카도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데 그 최열등지나 한계지대된 지대가 이런 데는 지대가 없는데 보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찾아봤더니만 지대가 제로인 땅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땅에는 다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사유재산제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니까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거죠. 이 공산혁명을 주장한 그 사람이 이 마르크스가.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휩쓸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에서는 가장 간과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공산이 안 돼요. 공산이 뭐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게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바로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결국은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은 옷가게 하는 집 누구 위해서 옷가게 해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쌀 파는 집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가게를 열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모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근데 이게 이러다가 보면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의 단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단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본주의가. 자, 어쨌든 이런 이론들이에요. 지금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가장 핵심되는 그 주제별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대 논쟁이라는 게 있죠. 520쪽에. 이 지대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고전학파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하고 고전학파하고 그 이후에 신고전학파하고 지대의 성격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지대 성격.
이 사람들은 고전학파는 언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농사가 주된 그런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농사 짓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을 농업 생산인 시대 배경을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업 생산으로 넘어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농업용 말고도 다른 용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볼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잖아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더 자세히 봤을까요? 자연적 특성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인문적 특성이요. 공업, 여기 무슨 뭐 비옥도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공장 건설하는데. 인문적 특성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생산 요소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생산 요소. 수요 공급에서도 얘기하고. 생산 요소를 이 사람들은 노동, 자본, 토지, 노자토를 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빼고 농업 생산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토지도 그냥 자본으로 해결되는 거라고 봐요. 토지를 따라 안 보는 거예요. 이 시대 배경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토지를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토지는 애초부터, 태초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는 어찌 보면은 신이 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태초부터 있던 그런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그냥 그저 버는 잉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생산한 것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만큼에서 요만큼만 빼고 비용에 해당하는 것만 빼고 남는 거는 자연이 준 혜택이라는 거예요.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 그러니까 잉여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은 고전학파는 지대 성격을 잉여로 봤어요. 남는 거로 봤어요. 남는 거. 또는 이제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대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장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려면은 돈을 들여야 될 게 많잖아요. 공장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럼 공장 건물 짓는 그 토지 사용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또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그 원료를 키우기 위한 논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를 키우기 위한 논밭이 자기 것이 아니면은 그 원료를 키우기 위한 그 논밭에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것도 다 지대죠, 지대. 그거는 내가 결국 그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다 원가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공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불하는 이 지대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뭐예요? 원가예요, 원가.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잉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배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살았던 배경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여라는 게 없어요. 잉여 없습니다. 불로소득 같은 거 없어요. 잉여 없어요. 다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농경지 지대 이론에서 차익 지대론 가장 핵심어가 뭐라고요? 비옥도. 근데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왜 있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비옥도가 다른 땅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떤 땅을 농사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비옥도가 제일 높은 땅을 지으려고 하겠죠, 농사를. 그러면 비옥도가 제일 높은 땅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세 사람 들어가고 계속 사람 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나요? 그러지 않죠. 어느 정도 사람이 더 투입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 투입된다고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계가 오죠. 그때는 아무리 얘가 제일 비옥한 땅이라 해도 그거보다 이제 덜 비옥한 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비옥한 땅을 농사 짓지만 한 사람 두 사람 했지만 이제 어느 좀 가면 이제 한계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사람 투입된다고 해서 양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 땅보다는 좀 비옥도가 낮지만 다음 땅으로 넘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 땅을 농사 짓다 보면은 또 그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 두 사람 투입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겠지만 더 투입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땅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땅에서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 비옥도가 낮은 땅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522쪽에 괄호 2번에 위치지대설 있죠. 예, 위치지대설은 이제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고립국이라 그래요. 고립국. 왜 고립 아시죠? 고립되어 있다. 이거는 이쪽에서 다른 데로 수출도 안 하고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수입도 안 해요. 예, 여기에서만 이제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쇄 경제라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수출 수입이 없는 이런 경제를 폐쇄 경제. 수출 수입이 되는 걸 뭐라 그럴까요? 개방 경제를 개방 경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죠. 예,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위치지대설은 키워드가 뭐예요? 수성비절약군. 위치지대에서는 키워드가 수성비절약군. 됐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에서는요. 뭐에도 존재한다.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예,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의 입찰지대는 요거는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발전한 이론이거든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발전한 이론인데 어떤 땅을 입찰 붙인 거예요. 입찰. 입찰 아시죠? 경매 붙이듯이 이렇게 입찰 붙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써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써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써내고 요 땅을 입찰 붙였을 때 낙찰받는 사람은 누가 낙찰받아요?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받겠죠. 이제 그 다음 위치 요 땅을 또 입찰 붙여요. 그러면 써내는 금액이 여기보다는 작아지겠죠. 근데 써내는 금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써내는 금액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서는 제일 높지 않았지만 요 구간에서는 써내는 금액이 제일 높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에서 써내는 금액이 제일 높겠죠.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불할 최대 지불 용이액이에요. 이게 지금 요만큼 나 지불하겠다라고 써내는 금액이에요. 낙찰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안쪽이 상업용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이라면 누가 더 안쪽에 올까요? 주거용 공업용이라면 주거용이 더 안쪽에 올까요? 공업용이 더 안쪽에 올까요? 주거용이 더 안쪽에 오겠죠. 보통은 공장 같은 거는 이제 바깥에 있고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 써내는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 토지 이용 행태가 달라지겠죠. 여기 이제 입찰지대론이에요. 입찰지대. 입찰지대. 이게 이제 써낼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그래요. 최대 지불 용액. 실제로 이만큼을 써내버리면은 써낸 사람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어떻게 될까요? 최대로 써낼 만큼을 다 써내버리면은 초과이윤이 얼마가 될까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과이윤이 없어요. 낙찰은 받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낙찰자의 비애라 그래요. 낙찰자의 비애. 낙찰은 받았어. 근데 남는 게 없어. 그거예요. 예, 그렇지.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상태라고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입찰지대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되 그 뜻은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십시오. 523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자, 이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금액을 선으로 그린 것이 입찰지대 곡선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파악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문제를 보시면은 키워드만 알아도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와요. 526쪽에 2번 문제 보십시오. 526쪽에 2번.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비옥한 했죠. 비옥한 얘기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확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볼 일도 없죠. 바로 정답이 나오는 이 정도면.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도 하고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최열등지하고 우등지하고 차이, 그게 바로 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정답은 차익지대입니다. 그 앞에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이름은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에도 보시면 차액지대설 비옥도 나오고 있죠. 수학청업지대고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나요? 절대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지대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틀렸죠?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뭐 이런 거는 그저 이렇게만 알아도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4번 문제에서 3번 지문 보세요. 마찰 비용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등장해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5번 지문에 독점지대 이런 말도 없죠. 지금 말씀 안 드렸죠.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차액지대설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또 토지 소유 이런 얘기를 나온 거는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지대에서 하는 얘기지 독점지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독점지대는 단지 그냥 독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말해요. 이거는 저기 소유권을 뭐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번 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529쪽에 8번 문제 있죠. 이 8번 문제는 이게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삭제입니다. 삭제. 529쪽의 8번 문제는 기출문제이지만 삭제. 보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우리 수준을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는 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아셨죠? 준지대 이게 우리 시험에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지대 내용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시중에 교재들에 있는 내용을 알아도 모르게 못 풀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틀리게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이죠. 도시 공간 구조론은 이 도시 공간 구조론은 이번 순환은 이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심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하고요. 다 핵심 이론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지대론이 약 몇 년 전쯤이라 그랬죠? 200년 전쯤이라 그랬죠? 얘는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에서부터 한 70년 전. 그러니까 도시라는 현상 자체가 벌써 등장한 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도시라는 현상이.
그 전에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동심원 이론 때문에 조금 전에 저게 그려진 게 동심원이죠. 여기에서는 제일 안쪽이 도시고 그 바깥쪽이 농사 짓는 곳이었죠. 근데 저 이론을 버제스라는 사람이 따온 거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도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도시가. 근데 도시가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용 형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확장을 하면서. 이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는 얘네들이 다 도시예요. 도시.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저기는 한가운데 빼고는 농사 짓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저 이론을 본떠와서 버제스라는 사람이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라는데요. CBD 들어보셨나요? 네, 중심 업무지구고요.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은 원래 여기는 최초에는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면 여기가 주거지였어요. 최초의 주거지. 근데 그게 넓어지다 보면은 확장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좀 허름한 지역이 되면서 바깥쪽이 개발이 돼요. 여기가 이제 허름한 지역이 되면서 바깥쪽이 개발돼서 바깥쪽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름한 지역이 된다는 건 이제 천이지대거든요. 여기가 천이지대라는 거는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거 환경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 근처에는 저소득층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주거지 분화 현상을 주로 본 거예요. 주거지 분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거지 분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소득 주거지대가 있고 그 바깥에 고소득 주거지대가 있고요. 그 바깥에는 통근자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묻기도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묻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이긴 한데 너무 단순화됐어요.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이론이에요. 선형이론은 이 도시가 성장할 때 어떤 교통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축이 있으면 축이 있는 쪽으로 더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 부채선자입니다.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그림 보신 적 있지 않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너무 오래전 얘기를 묻고 있나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독특해서 기억날 법도 한데 아니면은 자녀분들 고등학교 책에 있지 않나요?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래됐으면 제가 오늘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받았는데 그 친구는 애가 대학교를 갔대. 큰 애가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저는 이제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친구는 벌써 애가 대학교 들어갔으니 그럴 만도 하죠. 40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벌써 할아버지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6살 된 손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들도 그렇고요. 여자들도 40 대여섯 먹었는데 손주가 있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한, 둘 다 일찍 결혼한 거죠.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옛날 같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2에 결혼하면은 22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21, 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년 만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그 딸애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30 다 돼요, 3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선형 이론은, 지금 조금 전에 동심원 이론에서 뭐를 더 생각하면 돼요? 교통축이에요, 교통축.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발달할 거란 얘기예요.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뭐 공장이 들어서도 더 들어설 거고, 또는 뭐 주택이 있어도 더 들어설 거고.
근데 이제 이 이론은, 선형 이론은 키워드가 교통축이에요. 교통축을 따라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고급주택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쪽에 이제 공장이 있어요. 이쪽에 공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살까요? 공장이 있는 주변에. 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533쪽에 한가운데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래프에. 그리고 좌우 위로 날개 펼친 2번이 있죠. 그 2번이 이제 경공업지대예요. 뭐 공장 같은 게 있는 지대예요. 그럼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디 살겠습니까? 그 근처에 살겠죠. 그럼 거기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고급주택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급주택지는 그거하고 떨어져서 반대쪽에 5번 오른쪽 끝에 5번 있죠.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주거지 분화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 모두 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공통점은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현대 대도시는 핵이 한 개밖에 없는 대도시가 거의 없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이 등장한 거는 현대 대도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핵심 이론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 일단 그 동심원 이론을 먼저 보세요. 동심원 이론. 530쪽의 동심원 지대에서 제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그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십시오. 531쪽의 내용. 그게 이제 특징이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동심원 이론이 가장 오래됐어요. 100년 전쯤에. 그리고 실증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실제를 조사한 거예요. 실제를.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조사한 거예요. 시카고라는 도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동심원 이론에서는 바깥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환경은 좋은 거죠. 환경은.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범죄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비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일단 반가로 1번에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만 본 거요? 시카고시만 본, 시카고시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심 업무지구는 불규칙적인 크기를 가지며 원형이라기보다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아까 동심원 이론에서는 이게 원형이었잖아요. 실제로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정방, 장방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 내려가서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바로 보시면은 교통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 이렇게 돼 있죠. 교통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 여기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서는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입니다.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거 분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따로 반대편에 입자죠. 그 반가로 3번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반가로 3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 이게 바로 주거분리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이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 요인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534쪽에 있어요. 534쪽에 넘어가시면은 반가로 1, 2, 3, 4번까지 있죠. 그게 바로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출제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게 이런 겁니다. 다핵 성립 요인이에요. 다핵 성립 요인. 일단 특정 위치가 필요한 그런 업종이 있어요. 특정 위치 또는 시설.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업종. 예를 들어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나요? 법원 근처에 몰려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동종업종이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할 경우가 많거든요. 동종업종. 저기 장안동에 저거 있잖아요. 카센터하고 누가 또 그러니까 막 안맛이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예. 동종업종의 직접이익. 한데 몰려 있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이종업종은 분산지향해요. 이종업종 분산지향. 또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비양립성. 서로 함께 서 있지 못한다 이 뜻이죠. 비양립성이. 또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도 있어요.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어디에 자리 잡고요? 도시 안쪽에 자리 잡는 거죠. 근데 지대지불 능력이 낮으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공업 같은 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론이 남아 있는데 그 입지론은 지금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죠?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좀 쉬고 들어가겠습니다.